반갑습니다. 스토리텔링과 프레젠테이션 정영찬입니다. 아, 강의실에서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뭐 아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1강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 영화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도 모른다와 케빈에 대하여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과 포레스트 검프까지 여러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영화가 주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강의가 진행돼야 된다면 그때 조금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 6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처음 나눠드렸던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에 지금 학교에서 계속 공지가 새롭게 올라와서 이 강의 계획서도 제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앞서 1강과 2강, 3강에 제출하셨던 과제는 출석까지 포함해서 각 강의마다 5점씩 해서 15점.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시고 과제 내용이 큰 결격이 없다면 과제 3번 제출하신 분은 15점. 그 나머지는 각각 과제의 어떤 상태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감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과제를 아직 1, 2, 3강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늦더라도 제가 강의 계획서상에 적어놓은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강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포레스트 검프는 따로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다면 따로 출석이나 결석에 해당하는 점수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상에는 지금 4강, 5강이 앞서 있고요. 6강, 7강이 지나고 8강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 내용도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신 다음에 그 수정된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8주차의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전체는 모두의 바람대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성적에는 그렇게 부담 없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제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향상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기술들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5강과 6강의 수업은 바로 강의계획서상 이전 강의계획서상에 4강, 5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르조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페르조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프레젠테이션을 공부하면서 페르소나라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페르소나라는 건 고대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흔히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퍼스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또는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퍼스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감정값을 보통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페르소나는 가면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도 연극이나 뭐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연극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배역을 연기할 때 쓰게 되는 가면, 그래서 그 가면이 곧 페르소나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시약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하는 나는 진짜 나일까 내가 아닐까 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 배우를 통해서 연기되어지는 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배역이더라도 다른 배우가 연기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듯이 결국에는 이 배역이 그 시간에 연기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그 감정값 그리고 그 캐릭터 그 어떤 대사들 그런 모습들이 곧 페르소나로 설명될 수 있죠. 이게 곧 가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페르소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강의실에서 저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모습에서는 집에서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얼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대학 때 만난 친구들과 마주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니면 고향 친구들과 만났을 때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똑같나요? 다른가요? 네, 같을 수는 없죠.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만약에 친구에게 하는 듯이 회사에 가서 또는 직장 상사에게 또는 학교에서 교수에게 이렇게 한다면 뭔가 좀 다른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무례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이 다양한 모습들 중에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그게 곧 페르소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난 소심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소심하다는 것 또는 내 성격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소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소심해 이런 건 없잖아요. 또는 나는 화를 잘 안 내. 물론 평균값에 의해서 나는 화를 잘 안 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화를 정말 안 내는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화를 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볼 땐 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 넌 다혈질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감정값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값은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만난 다음에 헤어져요. 그렇게 헤어지는데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헤어졌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절규하면서 이렇게 우나요? 보통 그렇게 안 울거든요. 내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막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회라는 건 그 감정값을 최소화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나만 기쁘다고 나만 기뻐할 수 없고요. 내가 슬프다고 무조건 계속해서 슬퍼할 수는 없어요. 왜? 또 마음 추스리고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감정값, 내가 다양한 사람들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다 달라. 그럼 어떤 게 진짜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모든 게 다 진짜죠. 그 다양한 감정의 값들, 그 다양한 어떤 나의 모습들이 곧 나의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그 페르소나가 내가 실제로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페르소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은 숨겨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화를 잘 안 내. 나는 착해. 이런 게 내가 선택한 감정값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내고 싶어하는 나를 어떻게 풀까요? 내가 화가 안 나진 않거든요. 그럼 슬퍼하고 싶을 때는 내 슬퍼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풀까요? 내가 마냥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감정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값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정도 표현하고 살아가요. 이게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왜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4개를 보면서 4편을 보면서 각각 영화를 보면서 뭐 다양한 캐릭터가 나왔죠. 아무도 모른다에 보면 첫째 아키라도 나오고요. 둘째 교코도 나오고 그다음 셋째 그 남자아이 꼬마아이 시게루도 나와요. 저는 시게루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시게루라고 하는 그 페르소나 시게루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제가 쉽게 마음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게루에게 아주 가까이 묻어있기 때문에 시게루의 어떤 행동을 보면 마음이 막 이상하게 뭉클하기도 하고 네, 약간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본다는 거, 뭐 넷째 유키도 나오고, 그렇죠? 뭐 사키라고 그 고등학교 여자애도 나오고 또 엄마도 나오고요. 케빈에 대하여서도 보면 케빈도 나오고 그 엄마도 나오고 주변 인물도 나오고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던가요? 혹은 뭐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보면 뭐 항상 기쁨이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항상 우울한 것만은 아니다.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동감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뭐 포레스트 검프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더 많이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캐릭터에 더 쉽게 동화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캐릭터와의 유사성을 가지고 또는 그 캐릭터의 모습에 자기를 투사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 맨날 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먹을 내질러서 항상 괴롭히던 사람을 한 대 쳐요. 그럼 뭐 어때요? 약간 통쾌하죠. 근데 실제로 팩트만 놓고 따지자면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간의 싸움이고 나는 아주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왜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UFC 같은 데서 격투 하는 거 많이 보시죠? 격투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국내 선수가 하는 것과 해외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물론 뭐 경기하는 자체가 재밌어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선수가 한다 그러면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어떤 마음을 더 투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좋아하고 이건 스포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대 축구 경기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대가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건 아니거든요. 뭐 대한민국이 이겼다지만 실제로는 모든 연금과 모든 혜택은 선수들에게 가지 저에게 오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투사하고 같은 그 투사했을 때 내 마음이 해소되는 것들을 느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투사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화도 한번 내고 싶고요. 우리는 누구나 울고도 싶고요. 그래서 약간 슬픈 노래 들으면서 거기에 더 빠져서 몰입해서 나도 같이 울어버리는 거죠. 왜?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길거리 걸어가면서 아 힘들다 하고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자기 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값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서 계속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인류가 나만 뭐 이야기에 몰입하고 나만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자기 투사를 하고 내 감정값을 해소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인류가 그래 왔던 거죠.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어쩌면 영화가 더 극적이에요. 더 포괄적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 그간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치를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뭐 옛날에 나왔던 뭐 발리에서 생긴 일 같은 데서 보면 조인성이 막 이렇게 울듯이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극대화해서 슬퍼합니다. 최대한 슬퍼할 수 있을 만큼 슬퍼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대화해서 분노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 극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왜 극대화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값에 이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기쁨이 이렇게 여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바운더리, 또 뒤에는 더 이런 바운더리. 이 다양한 사람들의 기쁨을 다 투사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서사에서는, 모든 이야기에서는 그 캐릭터가 극대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그 범위를 최대한 넓혀놔야 이 넓혀놓은 범위에 걸릴 수 있는 감정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폭도 최대한 넓혀놔야 기쁨의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화들이나 모든 이야기들에서는 그 캐릭터의 감정값을 극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페르소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페르소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취업을 할 때 또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여러분을 이제 소개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제안해야 될 때 우리가 하는 과정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이 대상에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에 동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광고들, 요즘 나오고 있는 뭐 하나의 음악들, 요즘 나오고 있는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페르소나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페르소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는 보통 자기를 아웃사이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 유튜브에 가면 뭐 아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아싸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곧 돈이랑 연결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 이야기에 동의하게, 그래서 동화되게, 투사하게, 그래서 거기에 몰입되게 한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걸 선택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상품을 팔 때는 우리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이 수업이 왜 첫 시간부터 페르소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야기, 서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초반에 왜 영화를 4개를 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감정값을 우리가 투사하는지 한번 살피고자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의도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이 PT에 보시면 영웅서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동화하고 자기의 감정값을 투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그 어떤 행동의 패턴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혹시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보시자면 이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결국엔 전달하려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은 80%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왜 어렵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더 극대화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전달하는 거죠. 왜? 결국 음성만 전달하는 그 20%로는 잘 이해가 안 될 테니 커뮤니케이션의 80%에 해당하는 제 얼굴과 옆에 띄어진 이런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지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하는 걸 그 이전부터 한번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할 때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래서 구술로 전승한다라고 하는 그 전달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왜?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술로 전승할 때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요. 잠잘 때 아기를 재우면서. 그럼 그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요? 한 명의 청자, 그 어린아이가 잠들면 이야기는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듣고 있는 대상을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의 눈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집니다. 막 이렇게 막 눈을 감으면서 자려고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야기를 막 박진감 있게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천천히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의 목표는 아이를 재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 인류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생각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이야기의 전달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공유해왔던 아주 중요한 전달의 방법이죠. 얼굴을 보면서 80%의 비언어적인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죠. 그러다가 인류가 문자라고 하는 걸 발명하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 다시 말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훌쩍 시간을 뛰어넘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인류는 문자를 아주 능숙하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쇄라고 하는 그 문자를 쓰는 건 물론이고 한 번 쓰면 여러 번 해서 그 이야기가 최대한 많은 모습으로 복제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을 때 인류는 문자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화하겠죠. 확대하겠죠. 더 부풀리겠죠. 근데 이것도 반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뻥인데? 그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무 가짜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줄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이야기는 전달되게 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모든 이야기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삭제합니다. 저도 만약에 강의실이라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재밌게 여러분들이 듣는다 싶으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죠. 재미없게 듣는다 싶으면 이야기를 멈추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술의 전승 시대에는 이야기의 변화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문자가 익숙해지고 문자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기록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변하지 않아요. 왜? 문자는 쉽게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게 기록되기 전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어떤 상태까지 바뀌었을까요? 가장 경제적인 상태까지 바뀐 거예요. 가장 재미있는 형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많은 인류가 그 이야기를 거쳐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컴팩트한 상태, 가장 경제적인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안 바뀌어도 될 만한 상태까지 딱 바뀌었을 때 인류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물론 기록이 더 늦었다면, 문자가 더 늦게 활발하게 사용됐었다면, 그래서 기록하는 그 문화가 더 뒤에 있었다면 당연히 더 많이 바뀌었겠죠. 계속해서 바뀌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기록되면서 기록 이후에는 잘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자의 어떤 전달 자체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좀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을 이제 글로 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시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 80%의 비언어적인 부분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달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의 과정을 거칩니다. 대신 장점은 있어요. 뭐예요? 이야기 전달의 파급력이 높아지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구술로 전승하던 시대에는 저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정보가, 그리고 감정이 전달됩니다. 아무리 제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도 수천 명, 만 명에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정적이고요. 내 목소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문자로 바뀌면서 나는 여기 있지만 그 문자를 읽는 사람의 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과거에 썼더라도 지금 제 생각을 읽게 되는 거죠. 물론 80%의 비언어적인 부분이 꺾여가면서. 근데 이 시대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시대는 이 과거의 구술 전승과 이 문자 전승이 합쳐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굴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지만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어쩌면 구술 전승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상태를 문자 전승에 어떤 자리와 시간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장점들이 합쳐진 형태가 현재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변화되어 왔는데 이 시간 동안 결국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건 뭘까?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향유하고 왜 그 이야기를 동의했을까?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조나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의 투사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봤어요. 이야기를 보면서 감정을 해소했습니다. 문자로 본 시간에 무슨 그 이야기가 재밌었겠어 하지만 여러분 TV가 없었던 시절에는 라디오만으로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환희하고 몰입하고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이장님 댁에 라디오가 있었다면 저녁에 라디오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런 시절, 물론 제가 살던 시절은 아니지만 그런 시절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장님 집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향유했듯이.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판소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잔치집에서 잔치를 할 때 보통 5일씩 잔치를 합니다. 그럼 5일 내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뭐 결혼식이건 아니면 회갑이건 5일 내내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그 사람의 덕망과 연결돼요. 아, 저 사람이 참 잘 살아냈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또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 즐길 거리 중에 하나가 판소리였어요. 그래서 판소리는 이렇게 되죠. 미리 그 잔치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판소리 하는 소리꾼을 집으로 모십니다. 고수와 함께.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소 한 마리를 먹인다 해서 소의 부위별로 해서 5일 동안 이 사람을 든든하게 체력이 딸리지 않게 딱 먹여놔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축제가 시작됐을 때, 잔치가 시작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흔히 뭐 이제 판소리 완창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들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연행 방법이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끊어서 했어요. 완창을 하면 한 3시간, 길게는 10시간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제일 재밌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치 카페베네가 중요한 순간에 딱 멈춰서 드라마가 다음 화를 궁금하게 하듯이 이 어떤 이야기의 전달 방법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야기의 전달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일 해야겠다라고 소리꾼이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내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일을 합니다. 이렇게 왜 그 시대에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시장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왜 이야기를 향유했을까? 뭐 옛날에 왕의 남자 이런 거 보면 뭐 공길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듯이 그럼 이런 것들은 왜 했을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왜 동의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페르조나의 투사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값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 인류가 오랜 시간 함께 공유해왔던 감정 해소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웅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사람일까? 뭐 이전에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부터 가봅시다. 그 시대에는 우리 부족과 또는 이 부족을 지탱하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시족이에요. 시족, 혈연.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 핏줄밖에 없는 시대죠. 그야말로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마치 구석기 시대. 그래서 뭘 하냐면 농경도 하지 못하고 채집하고 수렵하고 사냥하고 하던 그 시대에는 당연히 우리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은 어떤 대상이겠어요? 적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언제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시족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이 시족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시족을 떠나서, 이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마치 죽음을 전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부족 안에 있는데 간혹 어떤 사람은 막 밖에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같이 수렵을 합니다. 공동 생활을 해요. 공동 수렵과 공동 채집을 하는데, 그래서 공동으로 사냥을 하는데, 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닌 다른 부족은 다 적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혼자 갔을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주 갸냘픈 나무짝에다가 묶어놓은 돌도끼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돌창 정도. 이걸로 아무리 내가 강력해져 봐야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그게 안 되는 시대인 거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엄두를 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행위인 거죠.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 와요. 뭐 한 번은 뭐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것도 가본 사람이 간다고, 몇 번 갔다 오다 하다 보니까 몰래 뭐 갔다 왔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보니까 뭔가 체력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뭘 하겠죠. 뭐 그러다가 뭔가 힘이 세진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이 안정된 공간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자면 무언가 무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모함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야 자기 능력이 어떤 인텔리전트한 것들과 또는 뭐 손기술도 이런 것들로 해당하겠지만, 그 시대의 자기 능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극히 체격과 체력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보통 다른 것들을 시도해요. 이 부족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진 것들이 바로 영웅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갔다 와봤더니 뭐 하니까 되더라고요. 혼자서 하니까 혼자, 마치 던전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벌크업 하듯이 혼자 가서 동물을 잡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풀려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가면 새로운 게 있어. 맨날 가는 그 부족이 다니는 그 어떤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곳에 가봤던 사람은 이 부족을 이끌고 그 새로운 곳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경 또는 이 사람을 따르는 그 마음이 어쩌면 하나의 부족장,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치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 가야 뭐가 있어요? 새로운 열매가 있고요. 수렵이나 채집은 어때요? 그 지역에서 고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심지도 않고 뭔가 거두지도 않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 새로운 곳에 가봤던 사람이 곧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내야겠죠. 그게 곧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곧 계속해서 남아진 것들이 영웅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가봤더니 동물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 오,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막 뻥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막 부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끌어다가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근데 강화하다가 사람들의 눈빛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강화했던 걸 좀 낮추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썼던 글이 용비어천가예요. 이건 뭐냐면 고려를 배반하고 만들어진 조선이라고 하는 그 왕가가, 그래서 이 왕가가 물론 고려 때도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거의 동시대였거든요. 그때 조선의 역할은 쿠데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왔던 이 나라의 정통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처음으로 했던 건 이 이씨 가문, 그래서 이 이성계로부터 나온 이 핏줄이 용비어천가, 용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그래서 하늘이 이 이씨 왕조를 선택했어라고 하는 글을 처음으로 쓰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화된 것들이 몰입으로 이어지게 하고, 또는 그것들이 너무 당연한 어떤 정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웅 이야기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생된 영웅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향유되게 되죠. 또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 또는 그 영웅 이야기가 몰입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퍼지게 됩니다. 물론 퍼진다는 건 부족 안에서 퍼질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술전승의 어떤 특징, 그래서 재밌는 부분은 더 강화하고요. 강화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강화하고,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족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겼을 때는 당연히 이 부족이 이 부족보다 나아. 근데 그게 실제 힘만 나은 게 아니라 모두 나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런 권리.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모든 것들도 나아. 그럼 이게 앞으로 뭐랑 연결되냐면 니네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정치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영웅 이야기는 확산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웅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웅 이야기는 계속해서 활용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왜 활용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아까는 구석기 시대, 모두가 이동하고 수렵하는 시대였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농경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비옥한 땅이 있어야 이 민족이, 또는 이 부족에서 더 확장된 이 나라가, 이 국가 형태가 더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강화해야 돼요. 더. 이전에는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 지역까지 온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족을 이끌어왔던, 또는 부족 간의 다툼에 의해서 병합하기도 하고 더 확장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 그 부족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그 부족의 영웅 이야기가 지금 남아져 있는 건국 신화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끼냐? 그 이야기가 단순히 이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도 보면 뭐 초기에 나왔던 어떤 신화의 형태, 그리고 영웅 서사라고 얘기하는 그 영웅 이야기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세이런이 유혹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의 다툼과 알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그 배신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태초부터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도 보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벌도 내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 벌 내렸다가 또 칭찬도 받기도 하고, 또는 신의 대리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또는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오래된 신화, 그 다음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영웅서사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죠. 그럼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에도 보면 캐릭터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저 이타카까지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그 영웅에게 투사하기 시작해요. 왜? 실제 이 이야기는 영웅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영웅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고 이 이야기를 받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의 이야기에 자기를 투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향유 과정에서 당연히 늘어나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내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처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맞추어서 동의될 만한 것들은 확대시키고 그리고 감소해야 될 부분은 감소시키고 하면서 그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어지는 무언가 플롯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야기가 재밌으려면 그냥 잘 되던 사람이 늘 잘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재미없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도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공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평소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험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장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이야기는 더 박진감 넘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험의 세계에서 무언가 이루어낼 걸 이뤄내고 또는 뭐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뭐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죽인 원수는 더 훌쩍 뛰어넘어서 더 이 민족이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가 더 나아가야 될 것들을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모든 이야기, 영웅 이야기는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강의 자료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뒤에 그렇다면 이 페르조나는 도대체 뭘까? 뒤에 부분을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은 브랜드 포지셔닝이 아닌 브랜드 페르조나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브랜드도 하나의 페르조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사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린 사람이 이 브랜드는 곧 내 브랜드야. 마치 이 브랜드의 옷을 입는 건 마치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내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는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어 가자면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할 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여러분의 자소서를 쓰고 여러분의 어떤 취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할 때 자,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지 어떤 페르조나로 여러분들이 고정하고 그 페르조나로 사람들을 유입하게 할 건지 여러분 스스로를 선택하게 할 건지 여러분이 팔고 있는 그 이야기를 또는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그 상품을 구매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이 영웅서사와 앞으로 이어질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